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기이한 일이 계속되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족과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1층은 특이하게도 상가가 아니고 그냥 주인집이 있고 2층은 주인공의 가족이 전세로 들어왔으며 3층은 전셋집으로 어떤 남자가 홀로 산다고 했고 잘 때만 들어오니까 조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집에 이사했답니다. 딱히 그 집에 이사 올 때 느낌 같은 거 없고 주인 집도 평범했고 집도 평범했죠. 역시 주인 집의 장담대로 조용하기 짝이 없었더랍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몇 달 사는데 3층 남자 그림자도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요. 주인공 K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일인데 부모님은 모임이 있어 부부 동반으로 나가시고 당시 고등학생인 여동생과 집을 보고 있었대요. 둘이 따로 놀다가 저녁으로는 뭘 사와서 먹기로 하고 동생이랑 둘이서 나가서 분식을 사왔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누군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이라 전등도 안 켜져서 검은 그림자로 보였고요. K와 동생은 그때는 3층 남자인가 보다 서로 중얼거리면서 저녁 먹고 따로 놀았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안 오시는 날이었고 K는 자기 방에서 신나게 게임 중이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래서 K가 튀어나가 보니까 동생이 창문을 손짓하면서 발발 떨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K의 동생도 거실에서 TV 켜서 노는 중이었는데 거실 창문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돌아보니까 검은 그림자가 K의 동생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자길 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비명 지른 거래요. 3층 남자인가 싶어서 K가 나가보니 3층 올라가는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고 3층에 올라가니까 3층에는 불도 안 켜지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이 새끼가 장난치나 싶어 3층을 빙 둘러보면서 창문으로 훔쳐보니까 일단 사람 기척이 안 느껴져요. 특이한 거라면 3층 계단 한 구석에 뭔가 화분과 짐으로 보이는 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분식을 사왔을 때 그쪽으로 3층 남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짐이 쌓여 있는 게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데 착각했겠지라며 납득하고 내려왔답니다. 그 후로 K의 가족은 종종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 쫓아가 보면 항상 3층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3층 남자 소행인 줄 알고 가족 전체가 변태니 범죄자니 3층 남자 욕을 했대요. 거기다 고등학생 딸이 있으니 K의 아버지가 주인 집에 항의하러 갔는데 주인 집이 3층 사람이 집에 잘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며 잘 타이르겠다 달래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와 동시에 이사할 때부터의 일인데 밤이나 낮이나 3층에서 쿵쿵거리며 걸어다닐 때가 있더랍니다. 뭔가 집요하게 쿵쿵 치는 소리가 수분에서 수십 분 날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닥 큰 소리가 아니라 K의 가족이 참자고 여겼는데 이렇게 되니까 열받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은 외출 중이고 K만 혼자 집에 남아서 꿀잠 중이었다고 하는데 잠결에 보니까 마침 3층 남자가 3층에 올라가느라 지나가더래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K가 3층 문을 두드리니까 덩치 좋은 남자가 나오더랍니다. K가 약간 쫄라서 왜 자꾸 남의 집을 두들기고 훔쳐보고 가냐고 온건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3층 남자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성질을 내면서 자긴 직업상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데 이 집은 잠만 자러 오는 집이랍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패기 칠까봐 정말 한밤중에서 발걸음도 조심하면서 산대요. 그리고 자기도 불만이 있는데 밤에 옥상에 올라갈 때 니들이 벽을 치고 가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더랍니다. K도 오밤중에 왜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냐고 낮에 어머니가 빨래 넣을 때나 올라간다고 언성 올렸고요. K가 생각해보니 3층 남자가 밤에만 들어온다면 낮에 나는 소리는 3층에서 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K의 엄마나 다른 가족이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3층에 올라갈 일도 없고요. 그래서 서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는데 K가 3층에 짐 쌓아놓은 데를 보면서 저기 혹시 뭐 하는 거냐고 물은 3층 남자도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이사 올 때부터 저랬다고 주인 집에서 저런 것 같대요. 원래 자기는 잠만 자면 되는지라 주인 집이 물건 쌓아놓는 걸 양해하는 조건에서 싸게 들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끔 주인 집이 한밤중에 저길 들락거리는 걸 봤대요.
그러다 혹시 3층 남자도 주인 집이 들락거리느라고 벽소리가 난 건가 하며 고개를 갸웃하고요. K와 3층 남자는 호기심이 나서 짐 쌓아놓은데 뭐가 비밀이라 주인 집이 들락거리는 건가 궁금해서 짐을 치워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앞에 물건을 치워내고 나니 그건 비밀문이었대요. 짐을 쌓아서 가려놓은 곳에 자물쇠로 잠그는 고리가 있고 합판이라서 언뜻 보면 공간이 있는지도 아리까리하게 해놓았더랍니다. 그리고 짐 치우다 발견했는데 그 앞에서 쌓은 짐은 전부 뽀얗게 먼지가 내려 있었고 오래도록 사람 출입이 없을 것 같았답니다. 아무튼 호기심이 점점 더 생겨서 3층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자물쇠 따는 도구로 자물쇠를 아예 잘라버리고 합판문을 열어보니 거기는 평범한 방이었답니다. 누렇게 뜬 벽지며 오래된 바닥장판 그리고 옛날식 창문이 있었는데 창이 작고 높은 데 있어서 방도 캄캄했고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었대요. 거기다 안쪽에는 화장실이며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3층 집이 좁은 건 이 공간 때문에 작았던 거죠. 이상한 게 왜 그 공간 앞에다 짐을 쌓아서 은폐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조금 손 보면 새놓을 수 있을 것 같이 일단 있을 건 다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노는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안쪽에서는 문을 잠글 수 없게 해놓았더랍니다. 뭔가 심상치 않는 느낌을 받은 3층 남자와 K는 조용히 주인 집에게 안 걸리게 원상복구해놓고 시침이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 남자와 그 이후 K는 안면을 터서 가끔 늦게 귀가하는 3층 남자와 잡담을 나눴답니다. 그런데 3층 남자가 투덜거리면서 그날 이후로 벽 두들기는 게 더 심해진다고 아무도 안 사는 걸 아니까 소름 끼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3층 남자와 가족은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 살고 있었는데 귀신 나온다고 방 뺀다고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딱히 큰 피해도 없고 결정적으로 귀신 같아 보이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3층 남자가 K를 보더니 흥분하면서 계약기간 다 되면 나갈 거라고 펄펄 뛰었답니다. 3층 남자가 정확하게 검은 그림자가 그 비밀의 빈 방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본 거죠. 술 마시고 귀가하다 보니까 술 취한 게 싹 달아나더랍니다. 그래서 3층 남자가 휴일이면 늘 가는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그 집 아주머니를 떠보니까 그 집이 뭔지의 사연이 나왔답니다. 원래 주인 집에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을 주인 집이 감금해서 모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결국 치매 걸린 할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주인집이 음에다 고소할 거다 펄펄 뛰는 바람에 희시하면서 주인집을 흉본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층 남자는 미치겠다며 그럼 정말 귀신이 내 옆방에 사는 거냐고 화를 냈답니다. 그렇게 3층 남자는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나가버렸고 이사하기 전 3층 남자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불평만 하고 더 이상의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K는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K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뜬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K에게 야단을 쳤고 그 이야기를 믿은 K와 K의 여동생만 공포에 떨며 3층 남자가 이사간 3층에 올라갈 생각도 안 했답니다. 특히 K의 여동생은 아예 어두워진 후면 혼자 계단 올라갈 생각을 안 해서 꼭 가족 중 누군가를 불러 올라갔고요. 몇 번이고 그 그림자를 봤지만 아무튼 K의 가족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더 연장하겠냐는 주인 집의 이야기를 뿌리치고 딴 곳으로 이사 갔답니다. 그 사이에 3층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새 입주자가 들어오고요. 새 입주자 역시 원래 살던 사람처럼 거의 집에 붙어있질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K 역시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새 입주자에게 별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K의 어머니가 귀뜸해주길 방 뺄 때 그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하니까 역시나 화를 내면서 자기 아버님은 치매 걸린 것은 맞는데 병원에다 일찌감치 모셨다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믿는 사람이 생겨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아무튼 K는 이사한 후로는 귀신도 안 봤으며 K의 여동생은 그때 시기를 흑역사 정도로 생각해 언급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 빼고는 잘 산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간 주인공은 평화롭게 지내다가 어느 날 3층에 사는 남자와 관련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3층에서 비밀의 방을 발견하고 그곳에 갇혔던 주인집 할아버지의 귀신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결국 가족은 계약 만료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새 입주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집에 기묘한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유흥업소의 아이. 내가 20살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 이외에도 점장과 Y씨, K씨라는 남자 사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즐겁게 일하고 있었다. 같이 일하는 여자아이들과도 사이좋게 놀곤 했었고 내가 일하기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한 여자아이가 면접을 보러 왔다. 그 아이는 M이라는 아이로 얼굴도 사랑스럽고 스타일도 꽤 좋은 편이었다. 연예인 중에서는 모닝구 무스메의 아베 나츠미를 닮았지만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긴 머리가 눈에 띄는 아이였다. 이런 쪽에서 일했던 경험은 없었지만 점장은 면접 후 곧바로 채용했다. 경험이 있는 테크니션보다 아마추어가 더 인기 있을 때였기도 했다. 다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것을 처음 눈치챈 것은 Y씨였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주위를 지나다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게다가 무엇인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나서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점장에게 했지만 기분 탓이겠지 라는 정도의 말로 잘 들어주지도 않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와 Y씨는 왠지 모르게 M이 신경 쓰였다. 물론 연애 감정 같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가게는 기본적으로 여자아이는 자기 방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으로 손님이 오면 방을 골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님이 방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의 방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손님이 들어가 있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통 손님이 들어가면 소리가 반드시 나기 마련인데도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후 사용한 수건 같은 걸 밖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녀만은 아무것도 내놓지를 않았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각 방마다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수건이나 로션은 전혀 없었다. 샴푸나 이북제도 아침에 준비한 그대로 전혀 줄어들어 들지 않은 채였다. 여자아이가 직접 가져온 것을 쓰는 경우도 있기에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녀는 출근하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게다가 손님들도 돌아갈 때는 보통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간 손님은 달랐다. 처음에는 귀여운 외모를 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왠지 죽은 물고기 같은 눈을 하고 공허한 표정이었다.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단골 손님이 전혀 없었다. 그녀 정도 외모와 스타일이라면 단골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점장은 이상하네. 많이 서투른가? 라고 생각할 뿐이었지만 나와 Y씨에게는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을 청소할 때면 다른 것들은 건드린 흔적조차 없는데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다. 조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머리를 자른 것처럼 수도가 막힐 정도였다. 게다가 방에 들어가면 반드시 썩는 냄새가 나고 욕실 옆에 붉은 손자국이 스며든 것처럼 있었다. 그것도 그녀가 사용했을 때만 그랬다. 안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싶어. 나와 Y씨는 무척 신경 쓰였지만 방에 손님이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었기에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친가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서 3일 정도 가게를 쉬게 되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날 새벽 2시 Y씨에게 전화가 왔다. 어째서인지 목소리가 무척 떨리고 있었다. 스피커 너머로는 숨소리만 들렸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는 순간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S냐? 나다. 역시 M은 이상해. 가까이 가지 마라. 나는 귀신 같은 건 안 믿지만 M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위험할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좋지. Y씨는 진심으로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세한 이야기를 묻자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던 Y씨였지만 나의 끈질김에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래도 내가 없는 사이 Y씨는 M을 조사했던 것 같았다. 가게가 끝난 뒤 이력서를 보고 주소를 찾아갔던 것이다. 거기에는 맨션이 있었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게다가 그곳의 거주자는 몇 개월 전에 손목을 잘라 자살해서 그 이후로 계속 빈 방이었다는 것이었다. Y씨는 옆집 사람에게 이력서에 있던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자살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맞아요. 꽤 귀여운 아이였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때 Y씨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결국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봐버렸어. 봐버렸다고.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알았지? 절대 가까이. 거기까지 Y씨가 말했을 때 전파가 흐트러지는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며 전화가 끊어졌다. 여기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솔직히 전부 믿을 수는 없었다. 확실히 애매 주변에는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았지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던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신경이 쓰였다고는 해도 이력서를 보고 찾아가다니 싶기도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때뿐이었다. 도쿄에 돌아온 첫날 Y씨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하고 있었다. 전화를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나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나는 일이 끝난 뒤에 Y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Y씨는 묻지마. 부탁이니까 묻지 말아줘. 라는 한마디를 남길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지옥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는 수수께끼에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Y씨의 소식이 끊기고 한 달 정도 후 그는 애매 이력서에 써있던 주소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근처의 거주자가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방에서 Y씨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변사체였기 때문에 사인을 알기 위해 해부까지 했지만 결국 자살로 판명되었다. 사인 자체는 질식사로 희귀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량의 머리카락이 기도와 식도에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눈치챘다. Y씨가 없어지자마자 M의 머리카락이 단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설마 하면서도 나는 공포에 질렸다. 그토록 온몸이 떨리는 공포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에는 점장이 사라졌다. 지옥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같은 말을 남긴 채로 말이다. 그리고 점장이 사라지고 일주일 후 M도 가게를 그만뒀다. 도대체 M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와서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던 이야기는 내가 일하기 2년 전에 M과 같은 이름의 아이가 그 가게에서 일하다 자살했다는 것뿐이었다. 실제로 그 아이가 귀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공포였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눈동자. 아버지께선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진 일요일마다 산에 오르곤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길을 헤매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날씨는 싸늘해지고 어서 빨리 숙소나 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도 산속에 허름하고 낡은 산장이 한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우셨는데 눕자마자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위에 눌리신 것입니다.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셨는데 문득 천장을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눈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며 깜빡이는 눈.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셔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대로 천창에 눈을 쳐다보셨고 너무 피곤하셨던 탓에 그대로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떴었고 천창을 보니 어제 봤던 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직도 꿈인가 싶어 당황하셨지만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사람의 눈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결국 천장에서 보였던 눈은 위층 마루바닥에 숨져있던 시체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전화.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학교 후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뭔가 곤란해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약간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방금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A야,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해서 평소에도 여보세요 정도에 가깝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끼기기카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잡음이 섞여가며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달마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 존재를 믿게 되었죠. 5번째 이야기, 사물함은 왜 흔들렸을까? 때는 고등학교 시절 7교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2시간 수업이 더 남아 있었던 저는 수업이 끝난 교과서를 정리하기 위해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전 기억인지라 애매하지만 당시 제 자리는 뒤에서 2~3번째 줄 정도였기에 교실 맨 뒤에 있는 사물함과 가까운 자리였어요. 출석 번호가 1의 자리였다 보니 가장 우측에 있는 1번 사물함부터 10번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물함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함이 일반적인 학교 사물함에 비해 매우 길고 높았습니다. 세로로 2줄씩 긴 사물함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별 생각 없이 제 사물함에 다가갔는데 우측 아래쪽 사물함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요. 마치 누군가가 사물함 안에 있어서 안간힘을 쓰며 나오려고 하는 듯한 기세였어요. 자세히 보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 반쯤 돌아가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긴 것이 아니라 꽂힌 상태로 절반 넘게 돌아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누가 장난으로 친구를 가둬놨구나 싶어서 사물함 열쇠를 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사물함 열쇠에 손이 다가가는 순간까지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에 손을 대기 바로 직전에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사물함이라지만 체구 작은 여자애가 들어가더라도 힘들 것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여자아이였다면 낼 수 없는 힘으로 여전히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쿵쾅거리는 소리는 덤이었고요. 마치 영화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던 산채로 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발광하는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물함들은 그대로인데 그 사물함만 쿵쾅거리는 그 기묘한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망설이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얼른 문을 열라는 듯이 사물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교실이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체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한참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부를 생각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사물함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한마디에 갑자기 주변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교실 소리가 귀로 들어왔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이 뜻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얼빠진 얼굴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가왔고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사물함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보니 사물함에서 나던 쾅쾅 소리와 흔들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겁먹은 친구들과 사물함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뒤에 멀찍이 서 있었고요. 친구들이 사물함 문을 연 순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쥐가 들어올 만한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갈 구멍도 없었고요. 애당초 쥐가 낼 만한 힘으로 흔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맹세할건대 사람이 정말로 미친 듯이 문을 열려고 하는 기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붙어있는 위쪽 사물함도 함께 흔들리는 게 맞겠지만 그 당시엔 그 사물함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장난을 친다고 얘기했고 친한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울먹이며 이야기하자 겨우 믿어주었습니다. 그 사물함은 잠시나마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 사물함을 제가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 누가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며 문을 열려고 했던 걸까요? 그 후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다른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문득문득 이 일이 생각납니다. 6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자취방.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역시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이 2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머리를 말리려는데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